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그래픽 좀 보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소폭 긍정평가가 올랐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부정평가는 살짝 내렸습니다. 격차가 조금은 줄어든 이 상황들,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가 부정평가가 54%, 예. 그리고 긍정평가가 38%니까 크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 2%씩 줄은 거잖아요. 네. 부정도 줄고 긍정이 늘고, 그러니까 한 4포인트 정도 개선된 지표가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뭐 추윤 갈등이 봉합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존의 어떤 지지층들을 좀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치를 직접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가 64%에서 62%로 오히려 줍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러면 누가 지지율을 이제 한 것이냐라고 보면 중도가 34%에서 39%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사실상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뭔가 이번에 공수처 설치, 공수처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법도 통과가 되고 뭔가 개혁이 이 권력기관 개혁 같은 것들이 뭔가 돌아간다. 뭐 이런 장면들이 중도층에게 뭔가 안심을 주고 뭔가 기대를 한번 더 해보고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무래도 뭐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부분도 좀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뭉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신영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워낙 최근에 뭐 여론을 뒤흔들 만한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고 민생 관련된 이슈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선 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전통적인 지지자층들이 뭉쳤다. 드디어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뭉쳤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근데 예. 저는 이게 뭐 청와대에서 허용하는 표현을 일비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큰 트렌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저기에서도 보면은 작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그 대처를 잘했다는 분들도 많지만 예. 또 코로나19 변수가 새롭게 부정평가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도 저 갤럽 조사에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공수처법 완성, 뭐 공수처법의 통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고. 예. 그럼 저 대목,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지금 앞으로 이제 백신 국면으로 접어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들은 국민들은 어찌됐건 백신을 맞는데 우리는 좀 늦어져가지고 쳐다봐야 되는, 이런다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 지금의 흐름과는 또 다른 양상이라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치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고 복잡하고 좀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뭔가 미리 사전에 무대가 준비되고 원고가 나온 행사나 홍보성 행사의 위주로 대통령께서 나타나신다는 이런 인식이 이번에도 굳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제가 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나는 집행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인면권자인, 이른바 인면권자인 대통령이 왜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할 때마다 예. 의견 없다는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뒤로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저렇게 뭐 좀 나아졌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될 거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 징계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징계 요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서 사실상 이제 재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인
뭐 추 장관이나 윤 총장 같은 경우에 국민들께 사과한 바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라든가 뭐 지금 국민 민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회피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받아들였다. 이 장면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 것이고 그 단계를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재신임이 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래서 공수처법을 많은 법을 그러니까 여당에게 다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예.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거 180석의 수적 우위 모든 걸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들어보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니까 좋다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 거취를 포함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그날에 사실 설명하고 이래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아마 토론을 했던 모양이던데 대부분 의원들이 이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쪽에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특히나 다음에 원내대표로 논의되고 있던 몇 분도 나와서 그렇게 지금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 힘을 실어줄 때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면 누가 이러지 말고 저다 박수로서 뭐 재심을 하자 이래가지고 박수 치고 끝냈다는 게 제가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내에서 나올 만한 소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기 한번 다시 총의를 모아서 재신임이 된 것만큼 이제 힘이 실려서 앞으로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기가 비슷할 때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래 보여요. 예. 또 한 가지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제 정진석 의원을 오는 내년 4월이죠. 재보궐선거 공천위원장으로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진석 의원이 뭐 당내 최다선이기도 하고 야당 뭐 국회 부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다가 그런 또 충청권이란 지역적 기반 여러 가지 뭐 좀 관심을 모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지역적 기반이 같기 때문에 과연 영입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진석 의원이 이제 자기가 공주 지역구인데 윤 총장 부친이 뭐 공주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윤 총장은 서울에서 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총장과 정진석 의원의 관계 때문에 공관위원장 시키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빗나간 언론의 좀 예. 해석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최다선 그다음에 충청권 출신이라는 건 언론계 출신으로 좀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서울시장이나 선거 앞두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에도 워낙 또 충청권 출신들이 많으니까 인사들이 그렇게 가장 막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오래전부터 사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왜 안 되느냐, 예.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네. 다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 충청권의 어떤 뭐 공관위원장이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반드시 그게 유리하다. 윤석열 총장이 또 정치를 안 한다고 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을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당내 다른 잠재적 후보자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지지율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더 이렇게 심화가 된다 그러면 당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오전에 정진석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물어봤는데 뭐 본인 앞으로 그냥 굉장히 바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피해 가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물이 서울 지역 공관위원으로 초선의 윤희숙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출마를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윤희수 의원은 오래전에 이미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있다는 그런 언지는 있었지만 본인께서 아마 좀 일찍 포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는 게 공관위원 들어갔으니까 본인은 안 하시는 거고 남는 게 결국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한 분이 아시는 대로 김선동, 이혜훈, 이종구 전 의원 세 분하고
조원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1차 경선에서 아마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4분으로 압축되고 그 4분이 서울 시내 지역을 아마 그 권역별로 토론회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수는 뭐니 그래도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거죠. 예. 주제를 좀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어제 하루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추 장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과연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의 목소리가 조금 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시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이 얘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추 장관은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겁니다. 그건 명백하고 정치를 하면 서울시장 출마나 대선 출마 둘 중에 하나인데 대선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조국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또 바라보고 아마 또 고민을 할 텐데 막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사의는 표명했지만 내년 1월에 이제 검찰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까지는 최소한 좀 맡아달라라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것 같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신임해달라는 얘기가 올라왔다고 해서 대통령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고 추 장관 입장에서도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대통령이 마무리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인사까지 하고 공수처 특히나 공수처 검사 파견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를 마무리해야지 사실상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이제 거기까지가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임을 이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사실상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당 대표도 했었고 5선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개혁 과제를 이제 완수하고 난 떠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얻었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언을 했다. 뭐 이런 것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이제 저희가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거취와 행보에 대해서 벌써부터 참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제 대통령하고 그저께인가요? 70분 동안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저는 제 정치적 경험으로 미뤄보면 추 장관의 거취가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의를 표명하게끔 만들어졌구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보면 굉장히 추 장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눈에 띄어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개혁이 안 되었을 거라는 대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 70분 동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앞뒤를 단순한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보고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도 이야기가 됐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은 3시간 전에 4시간 전입니까? 그때는 이미 검찰 개혁 완수를 말씀하셨다는데 4시간 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의를 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인은 아니었을 거라 봐요. 물론 저도 모르지만 몇 년 후에 결과가 나와 보겠지만 그런 대목에서 본다면 추 장관으로서는 좀 아픈 대목일 테고 이 대목 결국 추 장관 어디로 갈 거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온 것은 하태경 의원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문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틈을 본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갖고는 교합동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김경수 전 현 지사께서 그 범죄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보시고 검찰 개혁의 완수자, 추진력 있는 추 장관이 개인 이미지를 쌓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미 서울시장 물 건너갔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른바 대권 쪽으로 추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약간 그런 부분들, 언론의 그런 프레임이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좀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이게 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지시 임무 수행을 직무 수행을 하라는 그 지시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입장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재갈했지만 징계에 대한 재갈했지만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이 상황. 과연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무엇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사퇴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진 사퇴는 보십니까? 없을 것 같고요. 그랬다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의 입장과 오늘의 입장이 왜 다른지.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변호인이 이거는 처분이 대통령에 의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오늘 다른 입장의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이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형태로든 이미 이제 추미애 장관은 법적으로는 이제 피고가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 구도로 완전히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을 저런 말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 내린 거 이제 징계 요청을 이제 중지해달라고 그러고 예. 취소 소송까지 다 낸 겁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상 대통령의 타격이 갈 수 있고 또는 윤석열 총장의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정치적인 게임으로 들어간 것인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뭐 이거는 정면 충돌의 양상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도전 뭐 이런 것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영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진 사퇴 아주 희박한 가능성조차 제로죠. 없다고 보세요? 제로죠. 제로고 이거는 말씀 잘해주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데 최종 결정을 사인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부딪힌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리 입장에서 내가 굳이 서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할게요. 야 대통령 뜻이 저렇게 확인된 이상 버텨봐야 뭐 하냐. 국민들 피로도도 있고 한데 그만두지라는 말하는 그룹도 있을 테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텐데 제가 원래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왜 저러냐면 이게 제도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문제. 그래서 자꾸 법치주의라는 말을 윤 총장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자꾸 민주주의를 운営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로서 이 대목을 넘어가는 순간 자기도 개인적인 명예도 없어질 뿐더러 앞으로도 검찰사에 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일부 여당이나 여권에서 자꾸 뭐 배은망덕하다, 그다음에 항명이다 하고, 뭐 영리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래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대목은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일단 다음 주에 집행정지에 대한 이제 신문을 열고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귀 여부도 결정이 된다는 건데 지난번이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일단 여론도 많고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 사실상 이제 인용을 한 이유는 직무 정지를 굳이 징계 절차 과정 속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내용이 다른 거죠. 징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갖고서 이번에 어떤 이 징계를 하는 것을 이제 철회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냐 안 받아들이는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 사안이 있어요. 근데 2013년에도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지시를 불이행했다. 그거 하나로 정직 1개월을 받았어요. 자, 그럼 6개 사안 중에 지금 4가지 사안을 있다라고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서 징계 2개월, 이제 정직 2개월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지시 불이행으로 1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이 2개월짜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잘못된 해석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지난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직무정지였나?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이제 징계 2개월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그 행정법원의 지난번 논리가 조미연 부장이었던가요? 논리가 모든 국민들 고개를 끄덕끄덕던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법논리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이임받았고 대통령의 이임을 받은 법무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특별한 지위이기 때문에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지휘권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자는 검찰총장을 하여금 부당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는 대목. 이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대목을 조 부장이 강조했던 그 대목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속 지금 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저기서 법적 논쟁이 벌어질 텐데 지금 지난번에 그 조 부장의 논리가 법원의 논리라면 이번에도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남은 임기 7개월인데 2개월을 정직을 주면서 사실상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그 규정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또는 이제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20일 다음 주 화요일로 신문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행정법원이 담당 부장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 총장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예. 옵티머스 라임이라든가 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가. 근데 이것들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2020년 4월, 6월, 2019년 11월 다 이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수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건데 2개월 때문에 그 수사가 완전히 뭔가 파탄이 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예. 돌이킬 수 없는 2개월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후에 와서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권한대행을 왜 놓나요? 총장 권한대행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윤 총장 쪽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같은 걸 예를 들면서 총장이 지휘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은 청와대 쪽으로 수사 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대통령께서 최종 제거함으로써 이 과정을 엉클어졌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대목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이 예. 대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 예, 공수처장 뽑기 위한 회의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뭐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장 추천이 오늘 회의에서도 후보 선정하는 게 무산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요. 그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두 분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회의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예,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